지난주 시원한 아쿠아리움으로 메스투어를 떠났던 수다. 수압의 비례관계부터 원기둥과 다각기둥의 둘레 길이, 그리고 수달의 사육수조 넓이를 구하는 계산법까지 아쿠아리움 속에 숨은 수학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수학 이야기가 한참 남았죠. 아마 날새도 모자랄걸요? 귀염둥이 펭귄부터 멋진 폭발하는 상어, 거기에 바다 생물들의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인 아쿠아리스트까지 총출동! 그것도 수학이었네. 완전 수학이죠, 완전 수학. 허락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의 아쿠아리움. 그 속에 숨겨진 수학 원리를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메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 수학 레디 오늘도 수학 찾기. 수학. 자, 즐겁게 놀러가서 수학의 재미까지도 팍팍 느끼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팍팍 끌어올릴 수 있는 숨은 수학 찾기입니다. 저희가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 그 소스들이 지금 아쿠아리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드리고 나니까 정말 이번 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밤을 샐 정도로 뭔가 없어도 네. 알아서 또 다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예, 있죠, 확실히 있죠. 예. 네네. 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동선을 효과적으로 짜는 것부터 대형 수족관의 비밀까지 살펴봤잖아요. 네네네. 이 이후에도 펼쳐질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죠. 있죠.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들. 펭귄! 펭귄하고 상어. 그거 보려고. 그렇죠. 그거 보려고 자, 저희가 있어요. 정말 길게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빨리 시원한 아쿠아리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물속을 헤엄치며 여유를 즐기는 해양 생물들. 아쿠아리움을 다시 찾아온 만큼 또 다른 수학 원리를 찾아야 할 텐데요. 바로 그때 거대한 수조 안 유유히 헤엄치는 이 사람. 갑자기 제작진을 향해 손짓하는데요. 그의 손짓을 따라 찾은 이곳. 관람객은 볼 수 없는 비밀 공간입니다. 수학 원리를 찾기 위해 특별한 장소까지 찾아온 수다학의 끈기.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리는 무시무시한 소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가 보니 깜짝 놀랄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수족관과는 180도 다른 반전 모습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지금 물고기들 먹이 만들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바다 생물의 동반자 김근한 아쿠아리스트입니다. 그런데 먹이 준비하는 모습을 여기저기 살펴봐도 수학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수학이 있는 건가요? 이곳에서 파는 이제 물고기들의 어체 중에 약 3%의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뭐 살이 찌거나 이러면은 양을 좀 줄이고 상이 좀 말랐다 싶으면 양을 늘려가면서 이제 먹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먹이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수학 원리, 바로 백분율. 바다 생물의 무게를 100으로 할 때 먹이를 주는 양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건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호가 %입니다. 뒤뚱뒤뚱 귀여운 꼬마 신사, 펭귄의 먹이양은 전체 무게의 12%. 그렇다면 12%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펭귄 한 마리의 무게가 4kg이라고 할 때 먹이양을 계산해 보면 0.48kg이 나오는데요. 즉 480g의 양을 먹는 겁니다. 이러한 먹이양은 계절과 식성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 바다 생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먹이양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아쿠아리스트에게 수학은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카리스마를 내뿜는 상어가 밥 먹을 시간. 그런데 먹이를 던져주지 않고 아기처럼 직접 먹여주는데요. 던져서 주면은 이제 먹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센 애들만 먹을 수 있어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정확하게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를 주는 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이 숫자에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상어 이름. 이 아쿠아리움에는 110여 마리의 상어들이 살고 있는데요. 모두 이름을 붙여주는 대신 숫자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아쿠아리스트가 함께 먹이를 주고 먹이를 줄 때마다 숫자를 크게 외쳐 먹이를 못 먹은 상어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아쿠아리스트들은 상어 모양만 보고 110여 마리의 상어를 구분한다고 하니 참 대단하죠. 한편 또 다른 바다 생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잠수복을 입고 나타난 아쿠아리스트. 수족관에 들어가기 전 꼭 이것을 착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몸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력을 잡아주는 무게 추고요. 이게 없으면 물 속에 가라앉질 않아요. 여기서 필요한 수학 계산. 아쿠아리스트의 체중에 산소통 무게 약 20kg을 더하고 하나에 2kg인 무게추를 4개 더해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는 무게를 가늠하는데요. 체중에 28kg이 더해져야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조 안으로 들어간 아쿠아리스트. 자기 몸집보다 큰 가오리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바로 이때 적절한 먹이양을 계산하기 위해 이렇게 거대한 바다 생물의 무게도 알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돌발 퀴즈. 거대한 바다 생물의 무게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 우리가 참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네, 펭귄, 상어, 예, 뭐 나온 건 좋은데 대형 해양 생물 뭐 좋습니다. 뭐 상어도 있을 수 있고 고래도 네. 있을 수 있고 예, 무게를 재려는데 네. 달아보면 되잖아요. 네, 뭐 아니면은 저번 주에 이제 저희 뭐 수달집 직접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직접 물어보죠. 뭐 죄송한데 몇 킬로나 나가세요? 뭐, 아, 요즘에 좀 빠져가지고요. 좀 뺐어요. 다이어트 여름이잖아요. 뭐 그러면 야, 근데 이게 직접 이렇게 큰 저울로 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참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게요. 예, 정답이 뭘까요? 예, 정답은 예. 적분입니다. 아하, 예. 그러면 모른다. 그거 우리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모른다. 네, 적분 그 부분이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사실 적분이 또 알고 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개념만은 아닙니다. 이제 아닙니다. 모르는 어렵습니다. 부피를 구할 경우 네. 예, 원기둥이나 이 각기둥으로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부피를 구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원뿔 같은 경우 점점 더 얇은 원기둥, 마치 CD 같이 얇은 원기둥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공간을 채우면서 그들의 부피의 합이 점점 원뿔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방법이 적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예, 사실 또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같은 섬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네네. 작은 모눈, 모눈의 눈 모양을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잘게 나눈다면 예, 제주도의 넓이에 가까운 그 오차가 적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게 적분입니다. 아하. 그래서 함수의 어떤 그런 적분은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데 계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 할 수 있을 것 같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편견을 갖고 있던 것보다는 쉬운 느낌이 좀 그래요? 예, 이게 저 어릴 때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해볼 걸 그랬나 싶네요. 네. 이것 때문에 수학이랑 이별을 했는데 제가. 그럼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네네. 그래서 뭐 적분으로 체중을 구해 본다면 네. 정말 큰 고래를 잴 수 있는 그런 뭐 체중계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드론 같은 것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고래의 어떤 모양, 즉 곡선을 찾아내서 네네네. 예, 그 단면적을 적분으로 계산해서 이런 것들을 합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그 요만큼이 이제 얼마 정도가 될 테고 이게 합쳐져서 저 고래니까 얼마가 된다. 야, 이게 선생님이 컨셉이 확실하시네요. 이게 고등 수학 가지고 이렇게 초등학생들 이렇게 홀리듯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일종의 아직은 배우는 게 아니지만 네. 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적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방법을 지금 살살 지금 딱 주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미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그 영상에서 이제 아쿠아리스트, 네. 아쿠아리스트라는 그 바다 생물을 전담하는 그 사육사분들인데 네네네네. 저분들도 사실은 수학적 사고가 딱 이렇게 중무장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게요. 펭귄 한 마리 그 몸무게당 12%의 먹이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수학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맞아요. 사실 뭐 상어가 다른 물고기 안 잡아먹도록 네. 예, 주기적으로 먹이를 줘야 됩니다. 줘야지. 아니면 배고프면 다 잡아먹거든요. 그럼요. 상어 혼자 남지, 혼자 남지. 아 걔들이 왜 안 먹나 했더니 네네. 아 밥을 먹었구나. 계속 배부르게 주는 거죠. 그렇죠. 이 아쿠아리스트에게는 수학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어떤 고기를 전시해야 되는지, 또 몇 종류나 몇 마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수학이죠. 그렇죠. 뭐 무턱대고 그냥 펭귄 200만 마리 해갖고 남극 싹쓸이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아하. 남극 싹쓸이 그렇죠. 남극이 비어 있네.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그냥 가지고 와서 수족관에 넣고 전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방문객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며칠 또는 몇 주일 동안 훈련도 시키고 또 그 환경에 적응도 시키고 그런 후에 옮겨야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훈련시키는 그런 업무도 아쿠아리스트가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사실 그동안 쌓였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 매뉴얼대로 생활을 하면서 해양 생물들의 최적의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수학도 열심히 하겠지만 꿈까지 난 아쿠아리스트가 될까? 이런 그 학생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어쨌든 근데 이제 아쿠아리움에 온 거니까 선생님 아주 단순하게 아쿠아리움 하면은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 이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물고기 헤엄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곡선 이야기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곡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좀 약간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네네. 뭐 이렇게 물고기 움직이면 머리에서부터 이제 꼬리 지느러미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곡선이 사실 사인 곡선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연상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사인 이렇게 저기 가는 이렇게 모습이 가니까. 이렇게. 코사인이랑 같이 다니는 말씀하시는 거죠? 오, 맞아요. 들으시나요? 친구예요. 또 뭐 해마 같은 경우 S자형 몸매를 가졌는데 네네네. 요게 사냥에 적합하게 진화했던 설이 있어요. 이 곡선형 몸을 가진 덕분에 먹이를 사냥할 때 입도 따라 움직이면서 멀리 지나가는 작은 갑각류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야, 그것도 수학이네요. 그러면은 또 수학이네. 물고기에도 수학이 있는 거야 이게. 잡아 먹히면서 수학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야, 근데 아니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팍팍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어항. 그러니까 작은 아쿠아리움을 우리 집에 만드는 거죠. 그렇죠. 비교적 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메스 투어를 다녀온 후에 어항 만들기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입체 도형의 어떤 건널비, 네. 부피, 뭐 비례 개념, 뭐 길이 측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활동이거든요. 네, 우리 집의 최적의 어항의 크기는 이런 것도 출발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어항의 크기를 가로가 60cm, 네. 세로는 30cm, 네. 또 높이도 30cm라고 한다면 네. 수면의 넓이는 60 곱하기 30. 30, 그래서 18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네. 아마도요. 그냥 이해한 척 하세요. 그 다음에는 네.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고기 개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참고로 민물고기는 1cm당 75제곱센티미터의 넓이가 필요하대요. 그럼 한 마리가 한 2.5cm라고 한다면 네. 2.5 곱하기 75, 187.5제곱센티미터가 필요합니다. 아마도요. 그래서 1800에서 187.5를 나누면 대략 한 10마리, 최대 10마리까지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정말 오늘 정말 시원한 아쿠아리움 이 물속 세상도 구경을 하고요. 또 친구들에게 또 유익한 이야기,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알려줄 수 있어서 참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직도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어떤 영상들이 우리를 반겨줄지 다 같이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스트의 하루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바다 생물이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수시로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혹여나 아픈 바다 생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치료해주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목.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열심히 메모하는 아쿠아리스트. 애들이 아픈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 이제 약욕을 하기 위해서 그 약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 그 물고기들 건강도 해칠 수 있는 약이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농도 계산. 저희가 오늘 약을 쳐야 되는 수조가 70톤인데 70톤의 물에 0.2ppm을 칠 거예요. 근데 0.2ppm을 치면은 70톤이니까 7만 리터 곱하기 0.2mg/L를 구하면은 14g이 나오는데요. 계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조에 넣는 약의 1000g 중 800g만이 치료 성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계산을 추가로 해야 하는데요. 앞서 계산한 0.2ppm에 필요한 치료제 무게, 즉 14g을 비례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전체 무게의 약 1000g 중 800g의 치료 성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1000대 800은 치료제 무게인 X대 14로 계산을 하는데요. 따라서 70톤의 물에 17.5g의 치료제를 섞어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
ppm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ppm은 전체 수량을 100만으로 하여 나타내는 비율, 즉 100만 분율의 단위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100만이라는 큰 수로 세심하게 계산하는 이유. 치료제가 바다 생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거겠죠. 한편 농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퍼밀. 1000분율의 단위로 1000분의 1을 뜻하는데요. 이곳 아쿠아리움에서는 물 30톤에 소금 1톤을 섞어 바닷물과 비슷한 염도인 약 33퍼밀을 만들어주는데요. 바다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시로 염도 체크를 한다는 아쿠아리스트. 덕분에 바닷속 친구들이 씩씩하게 지낼 수 있는 거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다 생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신경 쓰는 아쿠아리스트. 심지어 수온까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수온에 변화가 생기면은 뭐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데미지를 입고 병에 걸리기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수온을 체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온도계는 땡땡땡을 이용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나 이제 농도 얘기가 나오길래 네. 아 요거는 이제 농도를 구해라. 예, 뭐 이런 거겠구나. 집중해서 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작진분들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 벗어나려고 문제 짜시느라고 시간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온도계는 이게 문제가 점점 저희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아니 어떻게 맞추라고 이거를 너무하시네 정말. 옛날엔 맞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 문제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데 좀 알려주세요 답 좀. 사실 듣고 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요? 십진법입니다. 십진법. 네. 십진법. 십진법은 많이 들어봤죠. 네, 요즘 주로 쓰는 온도계가 섭씨 그러니까. 온도계거든요. 섭씨. 네. 섭씨 온도는 어는 점을 0도, 네. 끓는 점은 100도, 100도. 이걸 표준 온도로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온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100등분했으면 백진법 아닙니까? 100등분한 온도를 각각 다른 기호로 나타내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백진법이 아닌 십진법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게 섭씨 온도계라고 불리는 유래가 좀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이걸 처음 만든 사람 이름이 네. 1700년대 셀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셀시우스. 예, 근데 이 셀시우스를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문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발음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섭이사가 돼요. 섭이사. 예, 섭이사. 섭이사? 그러니까 이제 이사. 성은 섭, 이름은 이사 이런 네. 것처럼 된 거예요. 우리나라 오면서. 그런데 셀시우스가. 이게 굳어지면서 성이 섭신 사람이 만든 온도계가 그래서 섭씨 온도계. 진짜요? 섭씨 온도계. 예, 이렇게 부르게 진짜로?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정말. 송씨, 홍씨 뭐 이런 거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은. 야, 되게 재밌다. 야, 근데 아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 수학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그 일화들 재미있는 유래를 딱 듣다 보면 호기심이 확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홍경민 씨 이제 전문가. 아, 이제 반전문가. 반전문가. 네. 어떻게 전문가가 예.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수학자의 생애나 이 수학 개념이 만들어진 이유 같은 어떤 스토리를 알면 네. 사실 흥미 유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수학 동화 같은 거 사실 학생들에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예, 그런 거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아니 근데 1700년대의 십진법을 활용했으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네요 이게. 네, 십진법은 훨씬 더 전에 이집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개발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0부터 9까지 10개의 기호를 가지고 모든 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9 다음에 하나 큰 수, 10을 새로운 기호가 아니라 기존의 1과 0으로 그렇지. 나타내는데 이제 10의 자리에는 1, 1의 자리에는 0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네. 이것은 우리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서 기준을 10으로 삼았나 그렇죠. 보다. 재밌다. 근데 사실 그게 뭐 이진법도 있고요. 네네. 사실 뭐 또 육집진법도 있어요. 육십진법. 예. 발음도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진법은 사실 0과 1, 이 두 가지의 기호만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뭐 예와 혹은 아니오, 예, 이렇게 0과 1 이렇게 나타내는 수익주로 구성된 네. 어떤 컴퓨터에 명령을 전달할 때 매우 효과적이죠. 그리고 뭐 60진법은 우리 친구들 많이 아는 시계에서 볼 수 시계, 있습니다. 예. 시계요. 1분 60초잖아요.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바빌로니아인들이 네네. 60진법을 이용한 게 이게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는 아주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죠. 예, 그와는 달리 10진법은 현대 사회에서 아주 두루 편리하게 사용하는 수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꼭 수학 원리를 뭐 알겠다, 개념을 알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네. 이렇게 탄생 비화, 스토리, 그 약간 그 역사적인 이야기 들으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아주 좋은 팁이 지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정말 의외인 거는 네. 난 진짜 아쿠아리움에 있는 물은 바다에서 퍼오는 건 줄 알았는데 저도요. 저 몰래 퍼오는 줄 알았어요. 에이 뭐 또 몰래 퍼옵니까? 그걸 밤에 몰래 가가지고 예. 한 바가지씩 이렇게. 아니 근데 저걸 만들어서 쓴다는 게 너무 의외네요. 네. 바닷물처럼 짠맛이 나는 그런 비율로 염류를 넣어야 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염류의 성분인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일정 비율로 배분을 해야 돼요. 네. 비례 배분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염분은 35%이고 염화 나트륨은 그 총 염류의 77%를 차지하고 있다면 네. 그 바닷물 1kg 속에는 35g의 염류가 들어있고 그 35g 중에 77%, 35 곱하기 100분의 77, 즉 27g은 염화 나트륨인 거예요. 야 이게 조금 난해한 듯하지만 이런 거 알아뒀다가 아쿠아리움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면 훨씬 집에서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해 못했지만 친구들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필기도 같이 알아가는 거죠. 뭐. 필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이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처음 듣고 딱 이해를 하나? 사실 비례 배분은 이렇게 비율이나 비례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라서 우리 6학년 학생들도 사실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쿠아리움 상황에서 비례 배분을 공부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피그 씨 약간 좀 겁먹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겁먹었습니다. 네. 내가 6학년 때 그 농도 구하라는 문제 나와가지고 한동안 짠 것도 안 먹었습니다. 아 거짓말하지 마요. 왜 그래요? 사실 또 뭐 이제 짠 거 안 먹으면 이렇게 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물의 용량, 뭐 소금의 용량을 재보면서 농도를 확인하는 활동은 사실 직접 해보면 또 재밌는 표현도 있어요. 뭐 쉽게 쉬운 단계로 용량을 좀 크게 하지 말고 뭐 100g, 뭐 200g 정도 사용해서 실험해 보면 좋죠. 예를 들어서 소금물 100g, 이제 이 소금물 100g이라는 건 소금하고 물하고 합해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거기에 이제 100g이 있다. 소금이 5g이 녹아 있다고 한다면 네. 뭐 이런 용액의 퍼센트 농도와 뭐 ppm 농도를 구해보는 거예요. 소금 물이 100g이고 소금이 5g이니까 네. 100분의 5 곱하기 100 하면 이게 5%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0분의 5 곱하기 100만. 예, 이게 바로 5만 ppm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실험을 통해서 네. 어렵게 생각하는 어떤 소금물의 농도를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네, 되네요. 네, 확실히. 우리 더 어린 친구들은 네. 비례나 곱셈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같은 맛 음료수 만들기. 그거 좋아요. 저 그거 좋아요? 아 피디님 바로 합니다. 네. 네, 물 한 컵에 포도 원액 한 2스푼을 넣었다. 네. 같은 농도로 네. 물 2컵에는요. 네, 4스푼 넣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곱셈을 통해서도 같은 농도 선생님 만들 수 설명을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이런 게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앞서 바다에 대한 이제 확장으로 메스 투어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해양 생물 멸종 위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수학의 확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촉이 지금 딱 오거든요. 네. 그쪽 정확하네요. 뭐 준비해온 것 같은데. 주스나 만드세요. 나는 주스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런 얘기하면 나는 또 멋없는 사람 멸종 되고. 위기도 수학으로 지금 해결하는 겁니다. 예. 네,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어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 그 물고기 잡는 어획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바다 생물들이 알을 낳았을 때 부화되는 정도, 또 성장률, 또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 양 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나서 미래에 개체수가 어떻게 될지를 산출해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물고기 잡는 그 어획량을 조절해낸다면 우리 멸종 그렇지. 위기에 있는 그런 것들도 그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수학이었네요. 완전 수학이죠. 완전 수학. 여러분 바닷속에 수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수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는 걸 수학이라 그러나. 그래서 수학하는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렇네요. 소름 끼칠 뻔했다. 어린 친구들 이거 진짜 아닙니다. 네. 예. 멸종 위기 생물들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어떤 이제 연구소에서 제시한 건데요. 네네. 뭐 세이프 공식이라고 해서 어떤 동물의 경우 네. 뭐 5천 마리를 기준으로 5천 마리보다 많으면 이 함수값은 어떤 양수가 나오고요. 5천 마리보다 적으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개체수를 조사해서 네. 세이프 공식에 있는 값이 네네. 양수가 나오도록 관리를 하면 이 동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해양 생물 보존이나 네. 어떤 인공적인 환경에서 바다 동물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에는
이 수학 혹은 수학 이런 공식들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이런 거 잘 기억해두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동물 친구들의 삶에 좋은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데에도 수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훈훈하고 지금 네. 예? 멸종 위기, 예? 생명. 네. 야 이거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죠. 안 하면 안 끝나잖아요. 그래요, 해야죠. 그래요. 예.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여행일기 샤랄라. 아쿠아리움에 갔다. 크고 다양한 수족관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게 멋진 수족관을 짓는데 수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기했다. 물고기와 교감을 하는 아쿠아리스트의 모습은 세상 가장 멋있었고 펭귄이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은 세상 가장 귀여웠다. 그런데 그냥 막 주면 살이 찌니까 정확히 계산해서 줘야 하는데 그것도 수학이라고 했다. 바다 친구들이 사라지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는 데에도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니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친구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 네, 오늘은 아주 굉장히 감성적인 아주 감성 풍부한 그런 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아쿠아리움 매스 투어를 다녀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쿠아리움 속의 해양 생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도 수학이 이렇게 참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 뭔가 좀 수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뿌듯함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 여름 가기 전에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아쿠아리움에서 꼭 한번 매스 투어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이들의 흥미도 팍팍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애써주신 우리 김세식 선생님, 김희경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